게르만족은 본래 발트해 연안과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거주하면서 주로 농경과 목축, 그리고 수렵을 생활의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추운 기후와 척박한 토지로 인해 농사의 효율이 낮았고 인구 증가로 생활 자원이 부족해지자 이들은 더 넓고 기름진 땅을 찾아 남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로마 변경지대에 정착하였으며 용병이나 소작인으로 일하면서 점차 로마 문화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4세기 말 훈족의 서진으로 인한 압박을 받은 게르만족은 흑해 연안을 떠나 로마 제국의 영토 안으로 이동하였고 이를 계기로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트족, 반달족, 프랑크족, 롬바르드족 등 여러 부족이 로마 영역 내에 다수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게르만족의 이동 과정에서 로마는 여러 차례 약탈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경제적 및 사회적 구조에 심각한 혼란을 맞이하였습니다. 쇠약해진 서로마 제국은 결국 476년 게르만족 출신의 용병대장 오도 아케르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게르만족이 세운 국가 중 특히 오랫동안 번영을 누린 국가는 프랑크 왕국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게르만 왕국들과는 달리 프랑크 왕국은 원래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정착하여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5세기 말 메로베우스 왕조를 세운 클로비스는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하였고 교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로마 교회에 강력한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프랑크 왕국이 게르만족 중에서도 독보적인 강국으로 성장하는데 핵심적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클로비스 사후 왕위 계승 문제와 권력 분할로 인한 왕실 내부의 분열은 왕권의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실질적인 권력은 재상격인 궁제 카롤루스 마르텔에게 넘어갔습니다. 8세기 초 카롤루스 마르텔은 이베리아 반도를 넘어 침입해온 이슬람군을 투르푸아티의 전투에서 물리쳐 그리스도교 세계를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롬바르드족의 침입으로 위협받고 있던 교황청을 지원함으로써 로마 교회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카롤루스 마르텔의 아들 피피는 로마 교회의 지지를 받아 메로베우스 왕조를 종식시키고 카롤루스 왕조를 세웠습니다. 피피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롬바르드족으로부터 이탈리아 중부 지역을 빼앗아 교황에게 기증하였습니다. 이것이 이후 교황령의 시초가 되어 교황이 세속적 권력을 행사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피핀의 아들 카롤루스 대제는 프랑크 왕국을 전성기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주변 게르만족을 정복하여 프랑크 왕국의 영토를 대폭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궁정학교를 설립하여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의 부흥을 도모하고 고전 문헌의 번역과 학문적 활동을 장려하였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부흥은 카롤루스 르네상스로 알려져 있으며 중세 유럽 문화와 학문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불어 그는 크리스토교 전파에 힘썼고 800년에 로마 교황 레오 3세로부터 소로마 황제의 관을 받으며 프랑크 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카롤루스 대제의 통치 아래 중세 서유럽 문화는 그리스 로마 문화, 게르만 문화, 그리고 크리스트교가 융합되며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카롤루스 대제의 사망 후 프랑크 왕국은 계승자들 간의 영토 분쟁으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결국 843년 베르댕 조약과 870년 메르센 조약에 의해 프랑크 왕국은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로 나뉘었습니다. 이 세 왕국은 각각 오늘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는 유럽의 정치적 지도를 재구성하였으며 각국의 독특한 정체성과 역사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9세기 무렵부터 프랑크 왕국의 분열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노르만족은 보다 비옥한 땅을 찾아 남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노르만족은 이동한 지역에 키예프 공국, 노르망디 공국, 노르만 왕조 등을 세웠으며 원래 거주지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를 세웠습니다. 한편 이 시기 서유럽은 노르만족과 마자르족, 이슬람 세력 등의 침입으로 인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외부 세력의 활동은 유럽 전역의 정치적 및 사회적 구조에 깊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외부 위협으로 중앙 권력이 약해짐에 따라 지방 세력가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성을 쌓고 무력을 갖추어 기사 계급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침입과 전쟁이 빈번한 상황에서 상업활동은 크게 위축되었고 경제는 농촌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기사 계급과 토지 소유자들은 지역민을 보호하는 대가로 그들을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는 예속 농민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전 시기에 이미 존재하던 주종 관계가 더욱 확대되었고 장원을 중심으로 한 지방 분권적 체제가 강화되면서 봉건제는 중세 유럽 사회의 주요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틀로 완연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주종 관계는 국왕에서부터 제후, 그리고 하급 기사에 이르기까지 피라미드 형태의 계층 구조를 이루었습니다. 기사들은 봉신이 되어 자신보다 높은 세력을 가진 왕이나 제후를 주군으로 섬기며 충성을 맹세하였습니다. 주군은 봉신에게 봉토를 주어 생계를 보장하고 봉신은 필요할 때 주군의 부름을 받아 군사적 의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주종 관계는 주군이 봉신을 적절히 보호하지 않거나 봉신이 충성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파기될 수 있는 쌍무적 계약 관계였습니다. 한편 성직자들은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자체적인 계서제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계서제는 세속적인 봉건제와 별개로 교회 내에서 성직 계급 간의 계층을 정의하며 교회의 권위와 조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타인의 권력에 몸을 의탁한 자로서 나는 다음과 같이 처신한다. 나의 봉사와 공로에 따라 당신은 나에게 음식과 의복을 주어 나를 부양해야 한다. 둘 중 한 명이 계약을 파기하려고 한다면 그는 상대방에게 얼마간 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그로써 계약은 모든 효력을 잃을 것이다. 이와 같이 메르베우스 왕조와 카롤루스 왕조 시대의 계약서를 통해 주종관계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주종관계는 개인 간의 계약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주종관계가 세습되고 봉신의 지배권은 영구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봉신은 봉토 내에서 왕의 간섭 없이 재판권과 징세권을 포함하는 불입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봉신의 독립적 권한 행사는 지방 분권화를 촉진하였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왕권의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봉토는 주군이 봉신에게 제공하는 토지로 봉신의 군사적 지원과 충성의 대가로 부여되었습니다. 이 토지는 하나 이상의 장원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각 장원은 독립된 경제 단위로 기능하였습니다. 장원은 봉신이 영주로서 다스리는 농업 중심의 공동체로 성, 교회, 촌락, 공공시설물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장원의 농민 중 일부는 자유민이었으나 대부분은 농노였습니다. 농노는 고대 노예와 달리 토지를 소유하고 가정을 이루며 일정한 보호를 받았지만 영주의 허락 없이는 장원을 떠날 수 없는 부자유한 신분이었습니다. 농민은 지대로 매주 2-3일간 영주의 직영지를 경작하고 수확물의 일정 부분을 영주에게 공납으로 바쳤습니다. 또한 장원 내의 재분소, 양주장 등의 시설을 이용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농민에게는 인두세, 사망세, 혼인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었으며 모든 법정 문제는 영주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 해결해야 했습니다. 장원의 토지는 주로 경작지, 목초지, 삼림 등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경작지는 영주가 직접 관리하는 영주 직영지와 농민이 보유하고 경작하는 농민 보유지로 나뉘었습니다. 토지는 삼포제 방식으로 경작되었습니다. 삼포제는 경작지를 춘경지, 추경지, 휴경지로 나누어 해마다 돌려가며 농사를 짓는 방식으로 이는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고 더 나은 수확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전형적인 지방 분권적 봉건 국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위그 카페는 987년 프랑스 왕으로 추대되어 카페 왕조를 개창하였습니다. 하지만 카페 왕조 초기의 왕권은 매우 약했으며 실제로는 파리와 그 주변 지역에만 제한적인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강력한 지방 제후들이 대부분의 영토를 통치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종종 왕보다 더 큰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노르망디 공작과 같은 제후들은 넓은 영지와 강력한 군사력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때로는 왕의 권위에 도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동프랑크의 오토 1세는
마자르족과 슬라브족의 침입을 막아 동유럽의 안정에 기여하였고 이탈리아 내란을 진압하여 962년 교황 요한 12세로부터 로마 황제의 관을 받아 신성 로마 제국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제후들의 선거로 선출되어 권력이 약하였고 이탈리아와 로마 교황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본국의 정치 상황은 소홀히 다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황제의 권위가 약화되고 중앙 집권화가 어려워졌습니다. 한편 노르망디 공작이자 잉글랜드의 정복자인 윌리엄 1세는 1066년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승리한 후 잉글랜드 왕위에 올라 노르만 왕조를 개창하였습니다. 그는 잉글랜드에 봉건제를 도입하여 광범위한 토지를 왕의 소유지로 삼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제후들로부터 충성 서약을 받았습니다. 그의 통치하에 봉건적 권리와 의무가 강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또한 윌리엄 1세는 세금 징수와 법적 분쟁 해결을 기초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적인 토지 조사를 실시하여 둠즈데이 북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대장은 1086년에 완성되었으며 토지의 면적, 소유자의 이름, 노예와 자유민의 수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국 국립기록보존소에 보관되어 있는 둠즈데이 북은 중세 최고의 행정업적으로 손꼽히며 중세 잉글랜드의 사회적 및 경제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7세기 이후 이슬람 세력의 확장으로 크리스트교 세계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본래 크리스트교는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크, 로마, 콘스탄티노폴리스의 5개의 주요 교구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세력이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장악하면서 5대 교구 중 로마 교구와 콘스탄티노폴리스 교구만 남아 각각 서유럽 교회와 동유럽 교회를 대표하였습니다. 특히 서유럽은 지방 분권적인 봉건제가 발전하면서 로마 교회의 주교는 교회의 권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그는 자신을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의 후계자로 내세우며 스스로를 교황이라 칭하였습니다. 한편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크리스트교 세계에서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교회를 통제하려 하였고 이에 로마 교황과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동서교회의 분열은 726년 비잔티움 제국 황제 레오 3세가 내린 성상 파괴령을 계기로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성상 파괴령은 예수, 성모 마리아, 성자 등의 성상을 제작하거나 숭배하는 것을 금지한 칙령을 뜻합니다. 하지만 서유럽에서는 게르만족 등 개종자들에게 그리스도교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성상이 신앙교육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었으며 황제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로마 교회의 반발로 동서교회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1054년 그리스도교는 서유럽의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유럽의 그리스 정교회로 분열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서유럽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유럽인의 정신세계와 일상생활을 깊이 지배하였습니다. 교황은 대관식을 통해 국왕의 통치권에 신성한 권위를 부여하였고 교회는 성직자, 영주, 농노 등으로 이루어진 중세사회의 신분질서를 성서에 근거한 신의 뜻으로 정당화하였습니다. 또한 교회는 신도들이 기증한 토지를 기반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강력한 봉건 세력이 되었습니다. 교회 조직은 교황을 정점으로 대주교, 주교, 교구사조로 이루어진 개서제를 확립하였으며 이는 중세 서유럽 전역에서 교회의 위계 구조를 체계적으로 유지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세력이 커지면서 성직자의 결혼과 성직 매매로 점차 세속화되었으며 이에 따른 부패와 타락이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성직자 임명권인 성직 서임권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커졌습니다. 당시 교회는 황제, 국왕, 지방 세력가들의 보호를 받았고 고위 성직자들이 국왕이나 제후의 봉신이 되면서 성직자 임명권 역시 세속 권력이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10세기 초 프랑스의 클리니 수도원을 중심으로 세속 권력의 지배에서 벗어나 교회의 독립성과 순수성을 회복하려는 개혁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클리니 수도원은 교황에 직속되어 있었으며 일반 수도원과 달리 세속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도원은 청빈, 순명, 정결 등의 베네딕트 계율을 준수하며 교회 개혁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클리니 수도원 개혁운동은 성직 서임권 개혁, 성직자의 독신제 강화,
성직매매 금지 등의 개혁 노선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수도원은 자급자족을 위한 노동을 존중하여 세속인의 모범이 되었으며 특히 학문 연구와 교육을 장려하여 중세 지적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수도사들은 고전 문헌을 필사, 보존하며 서유럽 중세 문화와 지식 전승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클리니 수도원의 영향력은 중세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우르바누스 2세와 같은 교황을 배출하는 등 교황권 강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11세기 교황 주도의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성직매매와 성직 세습을 금지하고 세속군주의 성직 서임권을 박탈하는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는 교황권을 강화하며 국왕보다 우위에 있음을 강조하였고 교회는 국왕이나 지방 세력가로부터 기증받은 광대한 토지를 기반으로 봉건적 영향력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교회의 내부 개혁을 넘어 교황권을 강화하고 세속 권력을 견제하는 목적을 지녔습니다. 우리는 황제와 왕을 포함한 모든 평신도가 성직자에게 감독의 직책, 대수도원 또는 교회에 대한 서임을 줄 수 없음을 법령으로 선포하였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평신도로부터 서임을 받더라도 그 서임은 효력이 없는 것이며 스스로 서임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파문 상태에 처할 것이다. 이와 같이 1075년에 발표된 그레고리우스 7세의 교황 훈령을 통해 교황과 황제 간의 서임권 갈등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리니 수도원 출신인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황제가 행사하던 서임권이 교황의 권한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히 4세가 반발하며 서임권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인리히 4세는 독일의 주교들을 규합하여 교황을 폐위하려 하였고 이에 맞서 교황은 하인리히 4세를 파문하였습니다. 황제는 제후와 주교들의 지지마저 잃고 정치적으로 고립되었으며 결국 1077년 카노사 성을 찾아가 교황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 사건을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며 하인리히 4세는 사흘간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 끝에 파문이 철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타협에 불과했으며 이후에도 서임권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1122년 보름스 협약을 통해 성직 서임권은 교회에 기속되었으며 황제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유지하였지만 성직 임명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제한되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하인리히는 모든 서임권을 성스러운 로마 가톨릭 교회에 바친다. 그리고 짐의 왕국과 제국 내 모든 교회에서 교회법에 따른 주교와 수도원장의 선출과 성직 수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와 같이 보름스 협약을 통해 서임권이 교회에 양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교황의 권위는 더욱 강화되었으며 13세기 인노켄티우스 3세 때에는 교황은 해, 국왕은 달에 비유될 정도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중세 서유럽에서는 크리스토교를 중심으로 한 문화가 형성되었고 학문 역시 신학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철학은 신앙과 교리를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보조 학문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로 인해 철학은 신학의 신여라는 표현이 생겨났습니다. 중세 초기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교부 철학이 발전하였지만 십자군 전쟁 이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서유럽에 본격적으로 전해지면서 스콜라 철학이 발전하였습니다. 스콜라 철학은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키려는 철학적 방법론으로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 대전을 저술하였습니다.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은 인간의 이성을 허용한다. 이 가르침 안에 전해지는 진리를 명백히 밝히려고 이성이 이용된다. 신의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완성하기 때문에 자연이 이성은 신앙에 협력해야 한다. 이성은 신앙에 도움이 되고 자연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교의 사랑과 서로 통한다. 이와 같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서 신앙과 이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13세기 이후 윌리엄 오컴은 신의 존재는 계시에 의해 받아들여야 하며 이성은 이를 증명하는 도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세 초기의 교육기관은 주로 교회나 수도원에 부설된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도시가 성장하고 학문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대학이 학문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학은 12세기경 이탈리아의 볼로냐와 프랑스의 파리에서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점차 유럽 각지에 세워졌습니다. 중세대학은 본래 교수나 학생들의 조합에서 시작되어 각 대학마다 운영 방식과 전통이 달랐고 교회나 세속 권력으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하여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받기도 하였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기사도를 중심으로 한 문학이 유행하였으며 주로 용맹한 기사들의 모험과 사랑, 충성과 명예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카롤루스 대제의 부하 롤랑의 무용담을 다룬 롤랑의 노래와 게르만족의 전설을 바탕으로 쓴 니벨룽겐의 노래,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들의 모험담인 아서왕 이야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건축에서도 교회, 수도원 등의 종교 건축이 건축 양식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11세기에는 로마네스크 양식이 유행하였으며 12세기부터는 고딕 양식이 등장하여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축물은 반원형 아치 구조, 돌로 만든 천장, 무거운 천장을 지탱하기 위한 거대한 기둥과 두꺼운 석벽, 작은 창이 특징입니다. 내부 벽에는 성경의 내용을 묘사한 벽화가 그려졌으며 어두운 내부는 장엄하고 묵직한 분위기를 자아내어 중세 크리스트교 사회의 신앙과 권위를 강조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로마네스크 건축물로는 이탈리아의 피사 대성당과 프랑스의 클리니 수도원이 있습니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등장한 고딕 양식은 로마네스크 양식의 무거운 분위기에서 벗어나 보다 높고 밝은 구조를 지향하였습니다. 끝이 뾰족한 높은 첨탑과 대형 스테인드 글라스 창이 특징이며 부벽을 사용함으로써 벽의 두께를 줄여 더 높은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커다란 창문을 통해 내부로 빛을 들여 성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높고 웅장한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고딕 건축물로는 독일의 쾰른 대성당, 프랑스의 샤르트르 대성당과 노트르담 대성당이 있습니다. 476년 소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도 동로마 제국은 1453년까지 존속하며 약 1000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후대 학자들이 사용한 비잔티움 제국이라는 명칭은 수도 콘스탄티노플의 옛 이름인 비잔티움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이슬람 세력의 확장을 저지하며 크리스트교 세계의 방어막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서유럽 세계와 경쟁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지방 분권적인 봉건제 속에서 교황권과 황제권이 분리된 서유럽 세계와는 달리 비잔티움 제국은 강력한 황제권을 유지하였으며 황제가 교회의 수장을 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황제가 정치,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로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 황제 교황주의가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동서교통의 중심지이자 상공업과 무역의 중심지로 번영하였습니다. 특히 중세 초반부터 십자군 전쟁 시기까지 지중해 무역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며 제국 경제를 뒷받침하였습니다. 전성기에는 교회 지역까지 포함하여 인구가 약 1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군사적, 문화적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옛 영토 중 상당 부분을 회복하였고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성 소피아 성당을 재건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로마법을 정리, 체계화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하였습니다. 이 법전은 11세기 후반 서유럽에 전해져 볼로냐 대학 등에서 연구되었으며 12세기에 이르러 중세 사회와 근대 유럽의 법체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사후, 비잔티움 제국은 사선왕조 페르시아와의 전쟁과 이슬람 세력의 확장으로 인해 많은 영토를 상실하였습니다. 이에 비잔티움 제국은 군사력을 재편하기 위해 군 관구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둔전병제를 통해 자영농 병사를 육성하여 군사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군 관구제는 제국을 31개의 군 관구로 나누고 황제가 임명한 사령관에게 군사권, 행정권, 사법권을 부여한 지방 방어 체제를 뜻합니다. 둔전병제는 군역을 수행하는 병사들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이들이 군역을 계속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세습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병사들은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9세기 후반부터 비잔티움 제국은 이슬람 세력에 빼앗겼던 영토 일부를 회복하며 부흥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 유력가들의 대토지 사유화가 심화되면서 둔전병제가 점차 붕괴되었고 귀족들이 군사적, 경제적 권력을 장악하면서 황제권이 약화되었습니다. 게다가 11세기 이후 자영농민층은 귀족들의 토지 집중과 과중한 조세 부담으로 몰락하였으며 비잔티움군이 셀주크 티르크에게 패배하면서 국력도 급격히 쇠퇴하였습니다. 13세기에는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며 제국이 큰 혼란을 겪었고 이후 비잔티움 제국은 쇠퇴를 거듭하다 1453년 오스만 제국의 공격으로 완전히 멸망하였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그리스 정교를 기반으로 그리스 로마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를 융합하여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였으며 이는 오늘날 동유럽 문화권 형성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라틴어 대신 그리스어가 공용어로 사용되었고 학자들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 과학, 문학을 필사하고 연구하며 보존하였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고전 연구의 성과는 서유럽 세계로 전해져 르네상스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잔티움 문화의 특징은 건축과 미술 분야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건축 분야에서는 성 소피아 성당을 대표로 하는 비잔티움 양식이 확립되었습니다. 이 양식은 웅장한 돔 구조와 화려한 모자이크 벽화, 정교한 대리석 장식이 특징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명령에 따라 5년 만에 그리스 정교의 성당으로 재건된 성 소피아 성당은 1453년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한 후 이슬람적 요소가 추가되면서 모스크로 개조되었습니다. 비잔티움 문화는 유럽의 동북부에 거주하던 슬라브족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슬라브족은 비잔티움 제국과 접촉하며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 독자적인 슬라브 문화권을 형성하였습니다. 특히 러시아 지역의 키예프 공국은 흑해를 통해 비잔티움 제국과 교역하고 정치적 관계를 맺으면서 그리스 정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그리스 문자를 기반으로 슬라브어의 의문적 특징을 반영한 키릴 문자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비잔티움 양식을 바탕으로 슬라브 건축 양식이 가미된 키예프 공국의 성 소피아 성당을 건립하였습니다. 11세기경부터 서유럽 세계는 점차 안정을 이루며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갔습니다. 삼포제의 확산과 함께 쇠로 만든 무거운 쟁기와 말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었고 이에 따라 인구도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농지가 부족해진 서유럽인들은 대규모 개간과 개척 사업을 추진하며 점차 엘베강 동쪽 지역으로 진출해 나갔습니다. 한편 이베리아 반도의 크리스트교 국가들은 이슬람 세력에 맞서 본격적인 재정복 운동을 전개하며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11세기 후반 셀주크 튀르크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비잔티움 제국을 위협하자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이슬람 세력의 확장을 저지하고 성지를 회복하자는 명분으로 로마 교황에게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이를 교황권 확대와 동서교회의 재통합을 위한 기회로 삼고자 1095년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성지 회복을 위한 전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제후와 기사, 상인과 농민들까지 종교적 열정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참여하였으며 1096년 민중 십자군을 시작으로 십자군 전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로마 교황이 주창한 십자군 전쟁은 약 200년에 걸쳐 여러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안티오크 및 그 밖의 도시들에서 크리스트 교도가 박해를 받고 있다. 신을 믿지 않는 튀르크인의 진출은 그칠 줄 모르고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다가오고 있으니 성지의 형제들을 구하자. 예수의 성묘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겠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신이 그대들에게 내린 토지이다. 이 땅에서 불행한 자와 가난한 자는 그 땅에서 번영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교황 우르바누스 2세의 클레르몽 공의회 연설을 통해 십자군 전쟁의 배경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제1차 십자군은 1099년 예루살렘 탈환 후 예루살렘 왕국을 세웠으나 1187년 하틴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다시 이슬람 세력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후 계속된 십자군 원정은 성지 회복이라는 목적에서 점차 벗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제후, 기사, 상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전쟁의 양상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4차 십자군에서는 베네치아의 개입으로 십자군이 성지 원정 대신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공격하였고 1204년 도시를 점령한 후 라틴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라틴 제국은 비잔티움 계승국들의 지속적인 저항을 받았고 결국 1261년 니케아 제국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탈환하면서 멸망하였습니다. 1291년 마지막 십자군 거점이었던 아크레가 맘루크 왕조에 의해 함락되면서 십자군 전쟁은 사실상 종결되었습니다. 십자군은 성지를 영구적으로 확보하는 데 실패했으며 라틴 제국의 몰락 이후 비잔티움 제국이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십자군 전쟁으로 서유럽 사회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초기에는 교황권이 강화되었으나 십자군 전쟁의 실패로 점차 교황의 권위가 약화되었습니다. 또한 십자군에 장기간 참전한 일부 제후와 기사들이 몰락하면서 유럽의 봉건 체제가 흔들리는 계기가 되었고 점차 왕권이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한편 십자군 이후 지중해를 통한 동방과의 교역과 문화적 접촉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상공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성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유럽은 비잔티움 문화와 이슬람 문화를 통해 그리스 로마 고전, 과학, 의학 등의 지식을 접하며 문화적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11세기경부터 서유럽에서는 점차 사회가 안정되고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경작지가 개간되고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며 잉여 생산물의 증가는 시장의 발달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십자군 전쟁 이후 동방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장거리 무역이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도시가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베네치아와 제노바는 동방 무역의 중심지로 번영하였으며 피렌체와 밀라노는 금융업과 직물업의 발달로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북부 독일의 함부르크, 르베크 등 여러 도시는 한자 동맹을 결성하여 발트해와 북해 연안의 무역을 독점하였고 일정한 자치권과 무장 함대를 보유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한자는 독일어로 조합 또는 동료를 뜻하며 13세기 북유럽 도시들이 결성한 상업동맹을 뜻합니다. 한편 프랑스의 상파뉴 지방에서는 지중해 무역과 북유럽 무역을 연결하는 정기시가 열려 상업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초기 중세의 도시는 대부분 영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경제력이 성장하면서 도시민들은 영주에게 금전을 지불하거나 때로는 무력으로 저항하여 자치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자치권을 획득한 도시는 시의회를 구성하여 도시 행정을 주도하였고 도시민은 세금을 부담하는 대신 신분상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민들은 공동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길드를 조직하였습니다. 길드는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구성한 동업조합으로 노동시간, 생산기술, 상품 가격 등을 정한 규정을 만들어 이를 엄격히 준수하였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조합원은 위반의 정도에 따라 벌금, 활동정지, 제품 몰수 등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길드는 처음에는 상인을 중심으로 조직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상인들이 길드 운영과 시의회 등 도시 행정까지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수공업자들도 자신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별도의 길드를 조직하였습니다. 수공업자 길드는 장인들로 구성되었으며 직인과 도제를 두고 물품을 제작하였습니다. 한편 상업과 도시의 발달로 화폐의 유통이 활발해지자 영주는 농민에게 부역 대신 직영제를 대여해주고 지대를 현물이나 화폐로 징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농민은 부역에서 점차 해방되었고 곡물 가격 상승과 화폐 가치 하락 등의 변화로 경제적 지위도 향상되었습니다. 14세기 중엽 유럽을 강타한 흑사병은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인구가 크게 줄어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일부 영주들은 농민의 처우를 개선하거나 농민이 돈을 지불하고 자유신분을 획득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농노에서 해방되는 이들이 늘고 자영농민도 증가하였으며 경작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농민이 많아지면서 장원제는 점차 해체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영주들이 줄어든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직영지를 확대하거나 화폐로 전환된 지대를 다시 부역으로 되돌리는 등 억압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프랑스의 자크리의 난과 영국의 와트 타일러의 난 등의 농민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실패 이후 교황의 권위는 점차 약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4세기 초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는 프랑스의 왕 필리프 4세가 교회와 성직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려 하자 이에 반대하며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필리프 4세는 성직자, 귀족,
평민으로 구성된 프랑스의 신분제 의회인 삼부회를 소집하여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였고,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는 정치적으로 밀려나 굴욕을 겪은 끝에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필리프 4세의 지지를 받은 클레멘스 5세가 교황으로 선출되었고, 그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1309년 교황청을 로마에서 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겼습니다. 이로부터 약 70년간 교황청은 프랑스 왕의 영향 아래 놓였으며 이를 아비뇽 유수라고 부릅니다. 1377년 교황청이 다시 로마로 돌아간 이후 1378년에는 로마와 아비뇽에서 각각 교황이 선출되어 정통성을 놓고 대립하는 교회의 대분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교황과 교회의 권위가 크게 추락하였고, 유럽 각지에서는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위클리프와 보헤미아의 후스는 교회의 세속화와 성직자의 타락을 비판하고 성서에 기반한 순수한 신앙을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교황은 예수의 바른 길을 밟지 않고 사탄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예수께서 교황청이나 추기경 회의를 설립하셨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예수께서 반드시 교황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를테면 100명의 교황이 있고 모든 수도사가 추기경이 된다고 해도 신앙에서 성서와 일치할 때만 찬성해야 한다. 이와 같이 위클리프의 교황에 대한 저항을 통해 중세 후기 교회 개혁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맞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콘스탄츠 공의회를 소집하였습니다. 공의회에서는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의 사상을 계승한 후스를 화형에 처하였습니다. 또한 로마 교황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새로운 단일 교황을 선출함으로써 교회의 대분열을 수습하였습니다. 14세기 초 프랑스에 위치한 플랑드르 지방은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에 걸쳐 있는 플랑드르 지방은 양모 산업과 포도주로 유명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플랑드르 지방이 영국에게는 재정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고, 같은 이유로 프랑스는 호시탐탐 플랑드르를 차지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328년 프랑스 국왕인 샤를 4세가 자손 없이 세상을 떠나고 사촌 동생인 필리프 6세가 왕위를 잇게 되자 영국의 왕인 에드워드 3세는 자신이 샤를 4세의 조카이므로 프랑스 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의회는 에드워드 3세를 무시하고 필리프 6세를 프랑스 왕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왕위에 오른 필리프 6세는 1337년 프랑스 영토 안에 있는 영국 땅을 빼앗고 플랑드르를 공격하였으며 이로써 길고 긴 100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나라의 전쟁은 양국의 예상과는 달리 장기전이 되었습니다. 당시 온 유럽을 휩쓴 흑사병으로 인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였고, 프랑스의 자크리의 난, 그리고 영국의 와트 타일러의 난 등의 반란이 일어나며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지나 1429년, 이미 프랑스 북부를 손에 넣은 영국군이 남하하며 프랑스 중앙에 위치한 오를레앙을 공격하였는데, 이로 인해 프랑스의 상황은 점점 불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이때 프랑스를 구원하기 위해 나타난 한 소녀, 잔다르크가 있었습니다. 농부의 딸로 태어난 17살 소녀 잔다르크는 1429년 프랑스를 구하라는 신의 목소리를 듣고 샤를 왕자를 찾아가 군대를 요청하였습니다. 신의 계시를 받은 잔다르크가 프랑스군을 지휘하자 프랑스군은 영국군을 무찌르고 오를레앙을 구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샤를 왕자는 프랑스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잔다르크는 1430년 영국군과 손을 잡았던 부르고뉴파에게 붙잡혀 영국군에 넘겨졌고, 이듬해인 1431년 재판에서 마녀라는 누명을 쓰고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이후 승기를 잡은 프랑스는 영국과의 전투에서 유리한 국면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453년 프랑스 북부 지방인 칼레를 제외한 유럽 대륙에서 영국군을 몰아내며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프랑스는 100년 전쟁을 치르는 동안 왕을 중심으로 귀족들이 힘을 뭉쳤고, 그 결과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백년 전쟁이 끝난 후 영국에서는 왕위 계승권을 둘러싸고 랭커스터가와 요크가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랭커스터가를 상징하는 것이 붉은 장미이고 요크가를 상징하는 것이 흰 장미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장미 전쟁이라 부릅니다. 전쟁이 길어지자 귀족 세력의 힘은 점차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덕분에 요크가에게 승리한 랭커스터가의 헨리 7세는 왕위에 오를 수 있었고 튜더 왕조를 열어 중앙 집권 국가의 토대를 닦을 수 있었습니다. 영국, 프랑스와는 달리 독일과 이탈리아는 통일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분열 상태가 유지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제후 세력에 눌려 명목상의 통치자에 불과했습니다. 13세기에는 황제가 없는 대공의 시대를 거쳤으며 14세기에는 유력한 7명의 제후가 황제를 선출하는 황금 문서가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제후가 정치 실권을 장악하였고 정치 분열도 심해져 강력한 통일 국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탈리아 역시 신성 로마 제국의 간섭 아래 교황령, 베네치아, 피렌체 등의 도시국가와 나폴리 왕국 등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이슬람 세력에 대한 재정복 운동을 통해 카스티아, 아라곤 등의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두 나라는 왕가 간의 혼인을 통해 합쳐져 에스파냐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이후 에스파냐는 이슬람 세력 최후의 근거지인 그라나다를 함락하고 1492년 통일국가를 완성하였습니다. 한편 12세기에 카스티아로부터 독립한 포르투갈은 15세기 후반 통일국가로 성장하였고 인도 항로를 개척하는 등 적극적인 국외 진출을 추진하였습니다. 르네상스는 프랑스어로 재생, 부활이라는 의미로 14세기에서 16세기 유럽에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고전 문화를 수집하고 정리 및 연구했던 문예 부흥 운동을 의미합니다. 옛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던 이탈리아는 고전 문화의 전통이 많이 남아 있었고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하자 많은 학자가 피신해 오면서 고전 문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습니다. 게다가 십자군 전쟁 이래 지중해 무역과 제조업으로 번영을 누리던 북부 도시의 부유한 상인과 군주는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문예를 후원하였습니다. 르네상스 시기에는 인문주의가 발전하였습니다. 인문주의란 인간의 본성을 적극적으로 탐구하려는 정신과 이에 대한 학습을 말하는데 문법, 수사학, 시, 역사, 철학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인문주의자들은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작품을 연구하면서 교회의 전통적인 교리에서 벗어나 인간을 개성적인 존재로 파악하였으며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였습니다. 그중 페트라르카는 라틴어 문헌을 발굴 및 연구하였고 사랑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서정시로 표현하였습니다. 보카치오는 데카메론에서 교회의 타락과 사회의 모순을 풍자하였고 인간의 위선과 욕망을 묘사하였습니다. 또한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분열된 이탈리아의 통일을 위해 강력한 군주가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군주론은 정치 사상서로 저자인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권력을 얻고 유지하려면 어떠한 역할이 필요한지 설명하였으며 정치를 종교와 윤리로부터 분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근대 정치학의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르네상스의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난 분야는 미술 분야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보티첼리 등은 인간의 균형 잡힌 신체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건축에서는 르네상스 양식이 발전하였는데 성 베드로 성당이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이후 르네상스는 16세기에 알프스를 넘어 유럽의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당시 알프스 이북에는 교회의 권위와 봉건사회의 관습이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인문주의자들은 교회와 사회 지배층을 비판하며 초기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달한 성서 연구는 이후 종교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에라스미스는 우신 예찬에서
교회의 허식과 성직자의 타락상을 풍자하며 초기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하였는데 그의 활동은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에서 부조리한 현실 사회를 비판하고 빈부격차가 없는 이상사회를 제시하였습니다. 미술에서는 바네이크 형제가 유화기법을 개발하였고 브리헐은 종교적 주제와 함께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습니다. 문학에서는 중세의 보편 언어였던 라틴어 대신 모국어로 쓴 국민문학이 발달하였습니다. 에스파냐의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에서 몰락하는 봉건 기사를 풍자하였고 영국의 셰익스피어는 햄릿, 로미오와 줄리엣 등을 저술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을 세밀히 관찰하고 탐구하려는 르네상스의 정신은 근대 과학기술 발달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어로부터 전해진 화약과 나침반은 유럽에서 개량되어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전쟁에 사용된 화약은 봉건기사의 몰락을 가져왔고 원거리 항해에 이용된 나침반은 유럽 세계의 팽창에 기여하였습니다. 구텐베르크가 고안한 활판 인쇄술은 재지술과 함께 유럽 전역에 전해져 새로운 지식과 사상을 전파하는 데 이바지하였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확산시켰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교리와 신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인간의 개성과 능력을 존중했던 르네상스는 근대 유럽 사회의 형성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중세 내내 유럽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14세기 이후 알프스 이북에서 성직자의 타락과 교회의 부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교회 내부에서는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신학자인 에라스미스는 우식예찬에서 성직자의 타락을 풍자하며 초기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고 그의 활동은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편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의 증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면벌부를 판매하였습니다. 면벌부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신자에게 기부금을 받고 교황의 이름으로 받아야 할 벌을 사면해 주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면벌부가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남용되자 독일의 성직자 루터는 1517년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며 교황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구원은 오직 믿음과 신의 은총에 달려있고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서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루터의 주장은 인쇄술의 발전 덕분에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교회에 대한 권력 행사를 원하던 신성 로마 제국 제후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루터를 지지하는 제후들은 로마 가톨릭을 지지하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상대로 오랜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서 루터파 교회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제후와 지방 세력가에게 신앙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칼뱅이 인간의 구원은 신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구원을 믿고 성서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는 예정서를 펼치며 종교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는 검소하고 금욕적인 생활, 근면함을 강조하며 경제적 성공을 신의 은총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주장은 당시 자본주의의 확산과 맞물리며 신흥상공업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어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으로 퍼졌습니다. 한편 영국의 헨리 8세는 교황이 왕비와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자 1534년 수장법을 내려 자신이 영국 교회의 수장임을 선포하고 영국 교회를 교황의 지배에서 독립시켰습니다. 그 후 엘리자베스 1세는 1559년 통일법을 반포하여 영국 국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영국 국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의식과 신교의 교리가 혼합된 성격을 지녔습니다.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신교 중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격을 가장 강하게 띠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편 종교개혁 운동이 퍼지자 위기를 느낀 로마 가톨릭 교회는 트리엔트 공의회를 열어 교황의 권위와 교리를 재확인하고 폐단을 고치려고 하였고 신교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 재판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에스파냐의 로욜라는 1534년 종교개혁운동에 대항하여 가톨릭 교회의 결속을 다지고 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예수회를 설립하였고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벌였습니다. 종교개혁으로 그리스도교가 구교와 신교로 분열되어 대립하자 유럽 곳곳에서는 종교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전쟁이 일어나 1598년 낭트 칙령으로 위그노에게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제한된 지역에서 예배의 자유를 허용하였습니다. 특히 독일에서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전개된 종교 전쟁을 30년 전쟁이라 하는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신교도를 탄압하자 신교를 믿는 제후국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목적은 점점 정치적으로 변모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럽의 여러 왕가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전쟁에 가담함으로써 국제전쟁으로 확대되었는데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이 신교를 지원하고 에스파냐는 구교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어 제후들은 칼뱅파를 선택할 권리를 얻었고 스위스와 네덜란드의 독립이 정식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신성 로마 제국 제후들의 정치적인 독립권이 인정되어 신성 로마 제국이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종교 개혁은 유럽의 그리스도교가 구교와 신교로 분열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오랜 종교 전쟁으로 각국의 국왕들이 통치권을 강화함에 따라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국가가 출현하는 배경이 되었고 시민 계급과 신교도의 성장을 촉진하여 근대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시민혁명이 일어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유럽인들에게 이슬람 세계에 넘어있는 아시아는 동경의 대상이자 부유한 땅이었습니다. 또한 동방에 프레스터 존이 세운 그리스도교 왕국이 있다는 전설이나 13세기 후반 마르코 폴로가 아시아를 여행하고 남긴 동방 견문록 등은 아시아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생산되어 이슬람 세계를 통해 유럽에 수입된 향신료와 비단과 같은 동방산 물품들, 그리고 금, 은과 같은 귀금속에 대한 관심 역시 신앙로 개척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교 세력과 동맹을 맺고 더 나아가 아시아에 그리스도교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종교적 이유 역시 중요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3세기 이전의 유럽은 이슬람과 이탈리아 상인들이 향신료와 비단 무역을 독점하였기 때문에 아시아로 가는 해로를 개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유럽이 가진 선박으로는 아시아로 가는 원양 항해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지리학과 천문학 그리고 조선술이 발달하면서 원양 항해가 가능해졌고 특히 나침반의 사용은 유럽 선박들이 새로운 원양 항로를 개척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하여 지중해 무역에서 불리하였습니다. 베네치아와 제노바 등 이탈리아 도시들이 동지중해 무역을 주도했기 때문에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싶은 욕구가 더욱 컸습니다. 이 때문에 항해 왕자라 불리던 포르투갈의 에니크 왕자는 서아프리카 탐험을 후원했고 덕분에 포르투갈은 서아프리카 항로를 먼저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지원으로 바르톨로메오 디아스는 1488년 희망봉이라고 명명한 아프리카 남단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 가마는 1498년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 인도의 캘리컷에 도달하여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였습니다. 에스파냐의 이사벨라 여왕의 후원을 받은 콜럼버스는 1492년 인도 항로를 개척하려다가 아메리카 대륙의 서인도 제도에 도착하였습니다. 콜럼버스는 자신이 도착한 땅이 인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을 인디언, 즉 인도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신대륙에 도착한 아메리고 베스푸치는 최초의 발견자인 콜럼버스와는 달리 이곳이 인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식자인 그의 이름을 본따 이곳을 아메리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포르투갈 출신의 마젤란은 16세기에 대서양을 횡단하고
아메리카 대륙과 태평양을 거쳐 필리핀에 도착하였습니다. 마젤란은 이곳에서 원주민에게 살해되었으나 그의 일행은 항해를 계속하여 인도양과 희망봉을 돌아 3년 만에 에스파냐로 돌아왔습니다. 이로써 역사상 최초로 세계 일주에 성공하여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유럽인들의 침입 이전 아메리카 대륙에는 독자적인 문명들이 존재하였습니다. 멕시코만 연안에서 마야 문명을 일으킨 마야인들은 피라미드형 신전을 세웠고 천문학을 발전시켰으며 영과 20진법을 사용하며 번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토지 부족과 기후 변화로 인해 10세기 이후 쇠퇴하였습니다. 14세기경 중부 멕시코 고원에서 발전한 아스테카 문명은 전성기에 수도인 테노치티틀란에 3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할 정도로 크게 번성하였으며 1500년경에는 인구가 2천만 명이 넘을 정도였습니다. 아스테카인들은 그림 문자를 사용하였고 수도의 최고의 신인 태양신에게 바치는 거대한 피라미드식 신전을 건설하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15세기 중엽 페루 남부의 안데스 고원에서는 잉카 문명이 발전하였습니다. 잉카인들은 주로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였고 안데스 산맥의 비탈에 계단식 밭을 만들었으며 관계시설을 이용해 농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수도인 쿠스코에는 거대한 태양신의 신전이 있었고 해발 2400m 산 정상의 마추픽추 유적은 잉카 건축의 위대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테카 제국과 잉카 제국은 에스파냐의 코르테스와 피사로가 이끈 병사들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이들은 앞선 무기와 일부 원주민들의 조력으로 아메리카 문명들을 손쉽게 정복하였습니다. 코르테스는 3년 만에 거대한 아스테카 제국을 정복하였고 피사로는 소규모 병력으로 잉카 문명을 무너뜨렸습니다. 신항로 개척으로 유럽의 교역망은 지중해에서 점차 대서양으로 확대되었고 그 규모도 커졌습니다. 아메리카에서 재배된 상품 작물의 수요가 늘면서 유럽인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노동력을 착취하였습니다.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노동력을 통해 사탕수수, 담배, 목화, 커피 등의 상업 작물을 생산하였는데 특히 사탕수수 재배와 설탕 정제는 노동 강도가 세고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원주민은 유럽에서 들어온 천연두와 홍역, 발진티푸스 같은 전염병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가혹한 노동과 질병으로 원주민의 수는 급격히 감소하였고 유럽인은 아프리카인을 노예로 삼아 아메리카 대농장에 투입하였습니다. 유럽은 총, 직물, 철 등 무기 및 공산품을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맞바꾼 후 이 노예를 아메리카에 팔았고 아메리카는 그 노동력을 이용하여 생산한 설탕, 담배, 목화 등을 유럽에 팔았습니다. 이로써 대서양을 가로질러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를 잇는 삼강무역이 성립되었습니다. 대서양 삼강무역으로 큰 이익을 얻고 아메리카에서 은을 약탈해 세계 시장에서 사용할 결제 수단을 갖춘 유럽은 아시아에 진출하였습니다. 유럽의 참여로 세계 교역망은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하였고 아메리카의 은이 교역망 통합의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한편 아메리카 대륙에서 대량의 금, 은이 유럽에 들어오면서 유럽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였고 물가가 크게 오르는 가격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주로 토지와 농업에서 나오는 수입에 의존하던 봉건 지주는 타격을 받은 반면 상공업에 종사하던 신흥 상공업 계층은 큰 이익을 얻었고 농노들의 지위도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대서양 삼강무역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교역이 활성화되는 상업혁명이 일어나자 자본주의적 제도도 함께 발전하였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 등은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 국외 진출을 주도하였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주식회사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발전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과 보험 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원거리 교역에 어음을 사용함으로써 현금을 지참할 필요가 없었고 원거리 교역에 따르는 위험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국제 교역과 금융에서 확보된 이윤과 시장은 훗날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과연 유럽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절대 왕정 편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